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 이란 측이 반발해 협상장을 떠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우여곡절 끝에 스위스 휴양지 브리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는 첫 실무회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벤츠 부통령이, 이란 측에선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협상 대표로 나섰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용의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has asked us to do is turn over a new leaf, to transform our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f Iran and to extend an outstretched hand.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레바논 문제에 집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동참한 4자 회담은 80분간 진행되다 이란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알려지면서 정회됐습니다.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에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 대표단이 강력히 항의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회담 속개 여부가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나버리면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장은 신중히 발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군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주제들에 대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무 대화를 이어가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필요하다면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이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현지 시간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20분 넘게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입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나라의 나머지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지만 끝난 건 아니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스위스 현지 이란 협상팀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협상 테이블로 당사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비공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바랑 라비드 기자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관이 말하길 이란 협상팀은 떠나지 않았으며 미국과 이란의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레바논 교전 중단을 미국과의 후속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다며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표된 휴전으로 이스라엘군은 북부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안전지대 내 모든 진지를 유지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레바논 남부를 방문해 휴전이 위태로운 상태로 전투 작전 재개와 위협 차단은 물론 필요시 신속한 공세 전환을 위해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제어에 애를 먹으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미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2002년 할리우드 개봉작 썸 오브 올피어스는 중동 전쟁 당시 실종된 이스라엘 핵무기가 세계 평화를 뒤흔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어에 애를 먹고 있는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 보유국 이스라엘이 중동의 불안 요소로 남게 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차례 제지에도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במידה שמשטר הטרור יעשה את הטעות ויחזור לתקוף אותנו, נגיב בעוצמה. כי לישראל יש זכות מלאה להגנה עצמית, ואנו מממשים אותה ככל שהדבר נדרש.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과 벌여온 갈등은 아주 오래된 복잡한 문제라며 냉소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이 혹시 미국의 허락 없이 핵무기를 쓰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ir red lines are for using those nuclear weapons. And so I guess I'm shocked that our government wouldn't make an effort to know, to understand. 미 의회에서 이스라엘 제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돼 있습니다. 미국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해 중동 전체에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해놓고 이스라엘 제어에 애를 먹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번 종전 협정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해협을 통해 선박 통행은 계속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제 67척, 그제 55척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며 원유와 석유 제품은 분쟁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여전히 해협 중앙 항로의 기뢰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남쪽에 별도의 항로를 열었다며 지난 몇 주간 그 항로로 선박을 호위해왔고 오늘은 그 규모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는 한 달 만에 30% 넘게 급락했는데 우리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문제부터 국내 석유 최고 가격 해제 등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5주 연속 소폭 하락해 2,000원 초반선을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009원, 경유는 2,004원으로 전주보다 0.7원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휘발유가 1.9원, 경유가 1.6원 낮아져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3.6달러로 한 달 전보다 30% 넘게 떨어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동에서 국내 주유소까지 원유가 오는데 걸리는 시차 때문입니다. 중동 원유가 국내로 들어오는데 20여일이 소요되고 다시 정제 작업을 거쳐 판매되는 건 빨라도 7월 중순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시점과 방식도 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은 통항 신청을 내고도 출항 시점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측이 60일 뒤부터 통행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해상 물류 비용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기뢰 제거 같은 것에서 우리도 다국적 함대 같은 것을 만든다면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이란과도 채널을 유지하면서 24척이 우리 배들 빨리 지금 60일 안에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양자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국내에선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히려 기름값 인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원가 이하로 손실을 감수해온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하락분을 곧장 소비자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지난 18일 예정됐던 7차 최고가격 발표를 보류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연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항이 되면 상당히 유가가 안정화돼서 지금 최고 가격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수준이 돼야지 풀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은 멈췄지만 얽히고 설킨 물류 마찰과 정책 시차 속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주장이 허위라는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은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관측입니다.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자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합니다.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항소 기한에 맞춰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졌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자료를 보면 집회 참가 인원에 주말 콘서트와 음악 축제까지 겹치면서 어제 오후 3시 기준 올림픽공원 일대 실시간 유동 인구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최 측과 경찰이 안전 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관람객들 간 이동 동선을 분리해 물리적인 충돌이나 혼잡한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수사의 속도를 높여 이번 주까지 투표소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기초 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의 마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에 권고했습니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각종 의혹과 선거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에다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4년 동안 1억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을 유발한 50% 축소인세 지침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이미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 전 위원장의 각종 의혹과 직무유기, 대국민 기만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선거 비용이 2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입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선관위가 소멸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금액은 35억 7천여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금액으로는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보소통수석 자리에는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개건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석인 AI 미래기획 수석까지 임명되면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을 임명해 언론 장악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을 임명해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눈속임성 국면 전환용 인사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시사해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해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에 더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현재까지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추켜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에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 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 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지금 새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거취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당권 굳히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장 대표 입원 이후 당내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은 사이 당직 개편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거의 3주가 다 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한 가운데 당 차원의 성적표를 예고 없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1,708명의 당선인을 냈다는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내주고도 비교적 선전했다,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는 더더욱 호평 일색이었는데 전국을 아우른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고리로 조여오는 퇴진 압박에 선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됐는데 당장 당내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뒤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반장동혁 측은 반성한 줄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고 반발했고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버티기를 넘어 당권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기를 거치지 않은 실무자들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추어 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당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프로축구단 강원FC가 외국인 용병 임대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킹 피해 이후 엉뚱한 계좌로 임대료 수천만 원을 보냈는데 이 돈은 전액 자치단체 보조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프로축구단 강원FC가 다소 황당한 사기를 당한 건 지난 2024년 외국인 용병 선수의 임대 과정에서였습니다. 구단은 당시 크로아티아 국적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뛰던 A 선수를 1년 단기 임대했습니다. 임대료는 당시 환율로 약 8,900만 원. 그런데 이적 합의 후 수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였던 독일 구단 측이 기존 계좌가 아닌 새로운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겁니다. 강원FC는 의심 없이 임대료를 송금한 상황.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계좌는 독일 구단이 아닌 신원미상 해커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FC 측은 상대 구단 이메일이 해킹된 후 발생한 사건이라며 당시 송금한 직원은 퇴사했고 팀장도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양 구단은 임대료 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독일 구단 측은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피파가 내린 최종 결론은 강원FC 패소.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피파 징계 가능성까지 더해지자 강원FC는 이자까지 더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독일 구단에 송금했습니다. 강원FC 자체 예산으로 처리했고 이사회 정산을 마친 뒤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유는 강원FC가 바로 도민구단이기 때문인데요. 처음 해커에 잘못 보낸 8,900만 원 전액은 사실 강원도가 예산을 세워 지급한 전액 보조금이었습니다. 2024년 당시 강원도가 강원FC에 지급한 보조금은 연 120억 원. 선수단이나 코치진 급여 또는 외국인 선수 이적료 등에만 사용하도록 지정돼 있습니다.
결국 해커에게 송금한 돈은 규정에 어긋난 상황, 관련법에서도 목적과 다른 보조금 사용은 환수 대상입니다. 강원도 역시 사태 파악과 함께 관련 절차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구단 행정으로 국제 사기를 당한 프로축구단 강원FC. 사기당한 이종료 전액이 강원도 예산인 것으로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끝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인도에서는 땅 꺼짐이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우그러진 승용차들이 도로 한쪽에서 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널브러진 파편들은 사고 당시 충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전 변동 오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간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건 어제 오후 8시 20분쯤. 부딪힌 차량을 뒤따르던 택시까지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에서만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대차 교통사고 있었어요. 총 4명이고요. 중상자는 없습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30대 여성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차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경남 함양군에선 광주를 향해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쪽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까지 덮치면서 화물차 운전자와 관광버스 운전자, 승객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방향으로 가던 그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파편을 이제 충격하면서 타이어가 터지고 이래서 화물차 운전자는 갑자기 핸들이 떨렸다며 차량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엔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 인도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를 걷던 50대 보행자 1명이 아래로 빠졌다가 스스로 탈출했는데 손과 발목을 다쳐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시 안전 조치를 취한 지자체와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자정 무렵 광주 월계동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는 이와 함께 범행 현장에서 이채원 양을 도우려 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에 앞서 외국인 아르바이트 동료 A씨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튜브에서 찌양으로 활동하는 박정원 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총 7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씨가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치한 돈 2,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대가 유튜버인 점들을 고려하면 전파와 확산 가능성이 매우 커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인 주요 7개국 G7 평균을 웃돌았지만 노동 생산성은 G7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결과 환율과 물가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G7 평균보다 6.4% 많았고 세후 수령액 기준으로는 17.9%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7%에 달해 국제통화기금 IMF가 고용에 부정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 35%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55.2달러 수준으로 G7 평균인 80.2달러에 68.8%에 불과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1,320원인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부담이라고 답했고, 업종별로는 커피숍과 이미용실, 기타 도소매업 순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공급 부족 추세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요만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전월세 값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수급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22.5로 2021년 2월 셋째 주 122.8 이후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월세 수급도 마찬가지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월세 수급 지수는 114.8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월부터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이후 월세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착공 물량 감소가 신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데다 올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보유주택을 매도하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월세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월세 매물이 풀릴 여지도 더 좁아졌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에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든 게 전세난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5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6배, 월세 상승률은 3.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배를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여러 정비 사업은 전월세 추가 상승을 촉발할 잠재적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이 철거로 없어지는 동안 임시로 이주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전월세 수요가 대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관세청이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공개합니다. 앞서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집계에서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넘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이 206% 늘어났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공개합니다. 고유가 상황이지만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에서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신청자는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직원 역사 교육을 위해 오늘 오후 3시 전국 매장의 문을 닫습니다.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역사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은데요. 한낮에도 28도까지 올라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과 경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량이 점차 줄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 부산 19.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수준 보이겠고 해안가는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8도, 강릉 22도, 여수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